먼저 그 하정우 전 수석의 그 북갑 시장 있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첫 번째 데뷔전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대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는 그 영상이 막 돌길래 손털기 뭐 손을 털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악수하다가 뭐가 묻었겠지. 그래서 손 턴 거겠지. 뭐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계속 손을 털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럼 저 사람하고 결벽증이 좀 있나?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김대중계에 있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 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이제 결벽증이 있으셔서 예. 이렇게 누구랑 손 악수하거나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주 그 좌장급인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러신 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들하고 악수할 때는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기자들하고는 두 손으로 뭐 계속 악수를 하고 근데 상인들하고 악수할 땐 계속 손을 털어. 이걸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수백 명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하고 악수를 한 바에 손이 저려서 그랬다. 근데 저는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현관에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는 현관 입구 구포시장 입구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악수하면서도 손 털었어. 아니 그러면 수백 명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악수하고 손 털어놓고서 그거는 무슨 그전 일정에서 악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처음 내려왔는데 거기 그 이전에 무슨 수백 명, 1000명하고 악수를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예. 손이 아파서 무슨 뭐 그 이렇게 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고 된다. 또 왜 실패냐 하면 뭐 지금 식군이 동생이니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 오면서 완전히 양복에다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에르메스 넥타이 메고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싼 어마어마한 비싼 넥타이를 메고서 거기서 시장 상인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서 손을 털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는 좀 너하고 그렇게 고상한 너는 엘리트니까 우리하고 악수하면은 안 된다 이거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실패다. 예, 낭패를 당한 거다. 그 미디어 랩의 대표가 됐던 게 그 하정우 수석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그 네이버 클라우드. 그게 이제 AI 소버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를 만들자라고 해서 AI 소버린티를 주장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국가대표 모델에서 탈락을 했어. 왜 탈락을 했냐면요. 그 국가대표로 우리나라 걸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90% 이상을 중국의 알리바바 것들을 갖다 차용을 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그 대한민국 거를 만든다고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 거를 다 차용해서 하느냐라고 해서 그게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버린이에요. 이게 어떻게 국내 주권이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클라우드는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이버에서 AI 클라우드 하겠다고 그래서 AI 클라우드를 못 해요, 지금. 예. 부산 북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번 전체 선거의 예. 방향 또는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고요. 그건 어떤 선거에 의미죠? 이제 드라마가 있으니까 예. 그 부산 북구갑의 선거의 상징적 의미가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제 연고주의를 지금 타파하고 부산과 관계없는 서울 사람이 거기 가서 후보로 나온 거. 옛날에 그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낙선하고 한 번 또 걸렸어요. 예. 당선되고 그다음에 또 부산으로 아주 흠진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지고 하는 예. 이런 드라마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타상피라는 말 있잖아요. 화투 칠 때 일타상피. 일타쌍피. 그러니까 저 한동훈 씨의 전략은 이재명, 장동혁을 같이 젖히는 같이 때리는 그런 전략을 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 또는 저 박민식 이런 분들하고는 직접 상대를 하지 않고 계속 하정우 뒤에 있는 이재명 그다음에 박민식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극우를 치면은 극좌가 약화되고 우리 정치판에서 극우 극좌를 같이 약화시키고 중간지대에 있는 상식 있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국가 중심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실제 그것을 이번
선거판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타상피 전략, 이재명, 장동혁을 같이 치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슬프더라고요. 슬프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 다수를 통해서 특검이라는 그 임명의 형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사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독재 국가로 가려는 지금 전 단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입법부가 자기들이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수당이 된 다음에 입법부가 거기다 특검을 임명해서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가 지은 죄 재판받고 있던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답답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 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그 정신 나간 윤 어게인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 국민 앞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사를 결국 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 재판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양쪽의 증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또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은 반대쪽의 증인들은 채택도 안 했어요. 왜 한동훈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설주환 변호사 왜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루어졌던 재판 중에서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혹은 하루 정도에 입맛에 맞는 증인들의 이영풍 그다음에 박민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당 지도부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둘 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각서 쓰겠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아까 우리가 요 전에 토론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헌정 질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의 진입을 막아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 잘못들이 덮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당권도 우리가 잡아서 그냥 계속 이대로 가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 선거판을 민주당 심판선거가 아니라 장동혁 심판선거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윤어게인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윤어게인 공천이 됐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윤어게인 공천이 아니려면은 거기에 윤석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운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그런 공천은 뭐 없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 뭐 싸운 쪽에 속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 하정우 수석이 1등으로 나오는 게 더 나왔어요. 많은데. 예. 그래서 난 동탄 모델을 계속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됐고 그때 출발했을 때 이준석 20% 민주당 후보가 한 50%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지금 근접해서 출발을 했고 네. 문제는 프레임 전쟁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은 하정우 수석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후보 뒤에 있는 장동혁 예. 두 사람과 싸우겠다. 그렇죠. 1타 상피 작전으로 나오는데 이게 먹힐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조금 갈구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팬덤이 강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대의명분에 의한 바람이냐 예. 아니면 조직에 의한 여당 프리미엄이냐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 행보에서 상당히 통합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행보를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강성 보수들조차도 지금 강소연 변호사 잘 말씀 주셨지만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교집합의 중간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에게 이 결집이 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중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있죠. 네. 이 사람이 저랑 여기에서 여기 뭐 채널A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날 중도는 없다. 보수만 선명하게 가면 중도는 따라온다. 맨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파탄이 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 결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뺄셈 정치 중도는 없다론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통합적인 어떤 리더를 조금 소구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김문수 후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면은 무슨 이른바 강경 보수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역작용도 나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면은 장동혁 체제를 연장시킨다. 그렇죠. 예.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장동 대표가 나타나면은. 다만 요새 이제 김문수 네. 전 후보가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어요.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는 경상도 지역에는 김문수 후보의 영향력이 장동혁 대표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 계속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한국 정치판에서 통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역주행인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대구 부산 방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뭐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현직 당 대표 아닙니까? 한 번쯤은 왔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이제 그 부산이나 대구에서 부른 게 아니고 초청한 게 아니고 이제 지도부 전체를 와달라고 해서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도 지도부기 때문에 온 거고 그거 오히려 콕 집어서 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왕 한 번 부르는 거 전체를 다 부르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판적, 네. 심지어 우리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다만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서울은 조금 더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부산 대구는 좀 덜할 뿐이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불러야 돼서 이번에 초장에 한번 불러본다. 이 정도로 저는 의미 부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예. 서울, 대구, 부산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장동혁 그 국민 지도부에 대한 평가, 부정평가가 76%, 79%, 75%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서울 다르고 대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대표로서 집도끼한테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와서 좀 역할을 해라. 이거야말로 이제까지
지금까지 해오셨던 장동혁 화이팅 뭐 이거 이 수준이에요. 거기에 여당의 우리가 시각이니까 그게 바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간파하다니. 거기에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당신이 역할이 있어 이래서 대구 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점점 추경호 후보 떨어지는 거예요. 추경호 후보가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고요. 예. 다만 초반에 어쨌든 결집하자, 우리가 분열하지 말자라는 시그널을 보낸 건 아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어쨌든 당 대표가 물러날 리는 없고 이 상태에서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낸 메시지이고 장동혁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쨌든 당 대표니까 선거 초반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 그 이상의 어떤 정책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이상의 역할을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은 아하. 그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일일 뿐이지 국민의힘은 전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재보궐선거 공천하는 형태를 보면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게 개혁적인 모습으로 보일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친윤 혹은 윤핵관의 상징격 되는 인물을 치고 거기에 상징성을 획득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당권파와 가까운 인물들을 공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당내 지위는 공고히 하는 그런 식의 전략적 공천을 해볼 수가 있다. 네, 저는 지금 돌아가는 판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의원의 그런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진석 전 의원이 컷오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공천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윤용근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중앙선대위에 뭐 장동혁 대표가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단적인 예로 뭐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면 예. TK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관계를 볼 때 지금 어쨌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부울경 다른 지역의 선거 승리를 두 가지 다 달성할 수 있느냐. 자,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부울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후보들도 부울경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과연 그거를 원할까? 후보들이 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당에서 중앙당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예. 당대표로서 어떻게 그럼 풀어야 하느냐. 어쨌든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내가 나서는 게 나은 거냐. 나서더라도 어떻게 나서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국한에서 어느 지역만 나서는 게 맞는 거냐. 아예 안 나서는 게 나은 거냐. 그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진석 지금 전 비서실장도 뭐 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서실장이시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네 뭐나 얘기를 해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부여 청양 공주에서 다시 나오겠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출사표를 던진 게 인간적으로 저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적으로 저류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또 뭔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공적 무대에서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윤하고 절연을 해야죠. 그건 인간적으로라는 얘기를 붙이면 그것이 익스큐즈가 면죄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다시 도로 어게인 뭐 이런 공격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표에 출마하라고 굉장히 지원해주고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송원석 원내대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론은 정책으로 결별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렇게까지 또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위태위태하던 장동혁 지도부가 장 대표의 갑작스런 그 방미, 성과 없는 방미와 이상한 해명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술 사진 그걸로 지금 타격을 받는 거라고 봐요. 이게 결정타예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본인을 추락시킨 게 그 방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표와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선대의 구성에 있어서 당대표가 좀 뒤에 계셔 달라는 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송원석 대표가 총대를 맨 게 아니냐는 해석이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딱 하나는 정청래 대표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입장일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차원의 정치적 상상력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떠나서요. 자기 재판에 자기가 관여해서 재판관처럼 행동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이 수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 하던 분이 배지 달고 들어와가지고 법 만들고 본인이 변호인으로 상대했던 검사상들을 윽박지르고 이것까지 본 국민 입장에서 이게 정말 법안 통과해서 정말 공소 취소한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권의 종말을 정말 빨리 당기는 그런 일이 될 거다. 더 심한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그러니까요. 오빠 저거는요. 네. 정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일상생활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 정도 어린 여학생에게 지금 42살인가 차이 나요. 거기다가 오빠라고 하라는 정청래 대표는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는 하정우니까 이게 뭡니까?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도 아니야 아저씨야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오빠라고 하면 저 여학생의 엄마나 가족들은 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뭐 고발하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아주 적은 여자를 상대로 여성을 상대로 오빠라고 호칭을 강요할 때의 의미를 이 오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AI 정책 손뗀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정신으로 무슨 국가 AI 정책을 주도합니까? 주로 들겠죠, 격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격차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어떤 중도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게 저는 그 지금 이제 국조특위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특검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5개 혐의에 대해서 다 공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특검에게 힘을 부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일방적인 그리고 거의 삼권 분립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조치에 대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정치의식이 높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좁혀들 건데 과연 그게 승패를 가를 정도일 것이냐. 그 현재로서는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도 또 그에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오세훈 시장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필 배틀이라고 그러나요? 그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부산 MBC에서 같은 조사기관에게 의뢰해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했는데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6.2%가 났어요. 같은 같은 시기. 같은 시기. 근데 거기에 이제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있지만 여론조사 2%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자 구도인데 전재수와 박형준의 그 차이가 6.2%예요. 근데 부산 북갑은 국힘 후보 아닙니까? 그다음에 2번이나 당선된 적이 있는 박민식 후보. 그런데 이게 명백한 삼자 구도죠. 그런데 그 하정우와 한동훈의 격차가 0.8%뿐이 안 난다. 전재수, 박형준 격차보다 훨씬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효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뭐 2강 1중으로 초반 판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손이 맞았다는 거예요. 뺨을 때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사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사과를 한대요. 이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자체도 부적절했는데 사과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사과를 합니까? 논란의 중심에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선 거예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정청래 대표가 47살 아이한테 77년생에게 오빠라 해봐 오빠라고 했고 하정우 후보는 옆에서 오빠라고 자기가 그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이가 논란에 서게 되어 사과를 합니까? 아이가 논란에 서게 되어 사과를 하는 방식에 내 아이의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라는 그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진짜 이 사건, 대전의 그 사건에 유가족 대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정말 이런 식의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똑바로 아이와 부모에게 정중하게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찍어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당이 지금 최저의 지지도를 갖다 가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그 정치 지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아마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1년 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의 소위 정비가 됐느냐면 그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당내 소위 갈등만 지금 자꾸 키워나가고 있고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별로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후보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은 그거를 좀 일찌감치 좀 인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저희 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쓰면은 좀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신 주체들께서 무소속 후보를 대선 그 주자로 바꾸려고 한밤에 그 시도를 했던 그 모두 일원 등에 있으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덕수 후보, 저희가 김문수라는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당내 일부 중진을 포함한 의원들께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밤에 무리하게 시도를 하셨다가 당원들에 의해서 제지됐거든요. 그게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주의 정도가 내려졌고요. 저희 그 정당 사상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남겼죠. 5점을.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했던 분들, 지금 이야기하신 뭐 송원석 대표나 저희 장동혁 지도부의 그 수장이신 장동혁 대표는 이분들이 다 거기 가담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께서 단지 그 함께 했던 동료의 어떤 예비후보 등록을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당을 하라거나 징계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연다거나 이것은 굉장히 비례에 맞지 않고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촌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정말 조작 기소고 억울하고 당당하면 이거를 왜 지방선거 후로 미뤄요. 이미 늦었어요. 처음에 시기 절차만 얘기하다가 그걸로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예요. 입법권, 행정권, 거기다 사법부도 장악하겠다고 온갖 그 모든 모습을 우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리멸렬해도 그리고 그 박성준 의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 10중에 8, 9은 공소 취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걸요. 아주 졸로 보는 태도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월 10일 날 거기서 개소식. 세 후보가 모두 개소식을 해요. 이번 주일이네. 이번 주말, 예, 그렇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여기 CBS 이제 주일이시죠. 예. 그 거기 이제 하는데 재밌는 거는 박민식 후보의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여기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예. 자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왜 상당히 강성우파 윤호개인 주장하는 젊은 그 과자 믿고 윤 전 대통령에 꽃다발 주고 했던 그리고 또 뭐 네. 되게 그 정광훈 목사하고도 가깝다 뭐 예. 이런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개소식에 참가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막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오겠다. 그래서 그날 아주 정말
북감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5월 10일 날 그 KTX 매진됐겠는데 그러면? 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장도혁 대표가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부산에서 가면은 후보를 놔두고 장도혁을 이제 강성 윤호개인들이 외쳐대면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던 그 장면. 조경태 의원이 아니고 그때는 제일 기분 나빠했던 건 그 얼굴 표정 보세요. 박형준 후보가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남의 잔치집에 와갖고 완전히 그냥 뿌려놓고 간 거예요. 재 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근데 하정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후보구나. 제가 지난주 하정우 수석이 그 현장에 데뷔하는 날 아침 다른 방송에서 하정우의 정치적 역량이 일주일 안에 평가가 나올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2016년 조기 대선 당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했다가 몇 가지 그 언행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비슷한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을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네. 보니까 뭐 이게 뭐 손털기, 네. 뭐 오빠 호칭 논란, 네. 예. 뭐 이걸로 지금 거의 뭐 비틀비틀 하잖아요. 비틀비틀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 정치인으로서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출마 결정도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 그 구포시장 가서 그랬잖아요. 여기 밀어달라고 대통령이 저를 여기 보냈다 아닙니까? 이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결정해 줘야지 출마도 하고 또 삼촌인 삼촌격인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끌고 다녀야지 구포시장 유세가 되고 예, 뭐 이렇게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그 무소속 출마 경험을 얘기하면서 무소속 한계로 지지율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소속이라고 다 똑같은 무소속이 아니고요. 무소속 후보가 누군가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본인 경험을 한동훈한테 적용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걸 원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자, 재판중지법 때 청와대 반응이 어땠어요? 왜 쓸데없이 돼?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 큰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센 얘기가 나와야죠. 나 이거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청와대로 오면은 나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럼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 시기와 절차를 잘 수기해서 조작 기소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란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발의했어요? 천준호, 이건태 이런 분들 다 누구예요? 친명이잖아요. 이건태 이분은 변호인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재판 때? 그 재판하던 변호인이 배지 달고 와서 검사 상대로 윽박지르고 법까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답 나온 거죠. 그럼 김재원 의원도 징계해야죠. 김재원은 어디 갔어요? 무소속 후보 만세 불러줬잖아요. 의성에 가서. 의성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김재원 의원을 꼭 찝은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경로하셨다고 하는데 한독수한테 갔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무게감을 보여주셔야 한다. 본인도 뭐 꼭 송원석 원내대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시고 1년 전에 어떤 행위를 했었던가. 근데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어제 종편에 나와서 그런 거 징계 안 하면 무소속 후보 지원하는 거 징계 안 하면 그게 당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수행했던 사람? 어제 같이 방송한 사람이. 제가 그걸 보고 진행자가 막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걸.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의식 갖고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그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진짜 독재국가 아니고서야 사법을 그 권력자가 이용을 해서 자기죄를 감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입법부를 그 중간고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4년간 국민들에게 잠시 권한을, 입법의 권한을 부여받고 저희는 채용된, 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최고 권력자의 어떤 그 죄상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민심이라는 바다는 언제든지 그 배를 가라앉히고 수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정부 여당에 다시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부산에 무공천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나 이 장동혁 지도부는 굉장히 그 한동훈이라는 이 석자에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환증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정도로 들어올까봐 공포심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그 한줌의 지도부 말고 많은 다수의 의원들과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자활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진 우리 유권자 지지자들께서 과연 동일한 시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신가는 지도부 본인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계속 봐라. 요 정도인데 우리는 한 10배 모였다. 이미 대세는 분위기는 나 박민식이다. 그렇게 가져올 정도로 아마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박민식 후보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현장에 가서 좀 보세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아니, 많이 동원할 거라고요. 안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동원이 안 돼. 왜냐면 아니, 국감 내에서도 동원이 안 돼. 오늘 10시, 이거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10시 반에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시도의원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근데 시도의원들이 못 가겠다고. 국민의힘 출마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구청장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영향력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 출마가 지금 중지됐어요.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 상대편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효화돼 버렸어. 근데 그분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벌써 박민식을 하고 있잖아. 그분만 이제 왔는데 그분도 사진 안 찍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동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동원이 안 돼요.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겠죠.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그 장동혁 대표도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유대학도 뭐 가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죠. 현장에서 쭉 그 취재 비슷하게 기자 출신으로서 그 과정을 쭉 봤는데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북값은 되게 업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없고 텔레비 틀거나 뭐 라디오 듣거나 어디든지 보면 다 북값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밥 먹잖아요. 그럼 어디선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야, 한동훈이 와서 와 완전히 여기 난리 났어. 뭐 이러면서 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그 북값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거기서 하정우 수석이 되든 혹은 박민식 후보가 되거나 안 되거나 300분의 1이에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재건되느냐 안 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값 주민들도 야 한동훈이 와갖고 이 동네가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쪽에서 그냥 보는 어떤 관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한 다음에 느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소취소특검법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건 맞고 이게 지금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짚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냐.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제1야당이 우습게 보이고 야당을 낮잡아 봤으면 이런 걸 선거 전에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론의 역풍 불 것 같으니까 속도만 조절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같은 분은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공소 취소는 국민의 80% 90%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민심이 들끓을 상황이에요. 다만 그것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막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자칫 내 선택이 이상한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같은 지리멸렬한 제1야당이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도 저는 적지 않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 답이요? 아니 심지어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내내 있었고 주초에 그 윤태곤 평론가가 쓰신 칼럼인가요? 거기 보면
아니면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6월 4일에 사퇴한다고 선언해라. 이런 극약 처방마저 제시를 했던데 그런 거라도 좀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공소취소 특검을 막아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대거 지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 모르는, 제가 아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했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모든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수 재건이라는 거는 고성국 씨가 하는 얘기보다 더 좋은 그런 논리를 얘기해야 된다, 더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하냐고 하는데 그분들의 논리를 저는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궤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은 유지하되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건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기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부당하게 제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위기에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12.3 그때. 전 그런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이기는 선택이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그런 역사적 위기가 왔을 때 또 정치인들이 용기 내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가치관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지선 때 두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쏠림은 좀 막아달라. 예, 쏠림을 막아달라.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국민들께서 정교한 그리고 정밀한 심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게 이기는 선택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국민의힘의 가치관과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북후갑에 한동훈 전 대표 기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는 행태인 거죠.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으시거든요. 짜고 치는 그 숙려기간에 대해서 여기가 무슨 가정법원 사랑과 전쟁 그 옛날 4주간의 숙려기간 이런 것도 아니고 코웃음을 치실 거고요. 피의자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자기가 임명한 어떤 특검이라는 기구를 통해 재판부의 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주 매섭게 저는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여 있어요.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은 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바꾸게 된 게 지도부가 다 내려오는데 장동혁 대표도 내려오겠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함께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어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의원들한테 다 가라. 거기 가라.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 다 가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싸우겠다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무소속 한 명 놓고 와서 우리 의원들 다 지도부 내려가갖고 너 박살 낼래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대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같은 당에서 나도 어차피 국민의힘 출신이고 국민의힘 당대표 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나 지지하는 의원들 다 불러서 양쪽에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민망한 일이다. 이건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종호 한지아 의원도 원래 이분들은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 다 공개적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김채원 내일 가십니까? 저는 가는데 개막 거기는 개소식에는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직을 가지고
해도 한동훈 도움 안 된다. 돕는 게 그 말은 돕는다는 맞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돕는 게 예를 들면 그 캠프가 꾸려졌는데 그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예를 들면 거기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거 돕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아니면 내가 지지한다 생각 인간적인 정리로 그런 것들 자체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은 서병수 지금 그 전 시장님은 본인이 한동훈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과 싸워 이기려면 뭔가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고 다른 지금 한동훈밖에 없다. 나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선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명예선대위원장 맡아서 그다음에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임명하는 거라든가 무슨 뭐 선거운동하는데 자기 지역이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의원들이 난 이 사람 상당히 좀 지지한다. 그리고 나도 서병수 그 전 시장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너 다 탈당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검사와 권위주의 그거 당연히 뭐 근데 저는 첫째 아니 검사를 이렇게 악마화해요. 왜? 아니 검사들 중에서 전체 검사가 이른바 정치 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이근하 씨는 정치 검사고 공안 기술자 고문 기술자였으니까. 그러나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냥 그건 프레임 수법이잖아요. 검사 전체의 집단을 그렇게 악마화해. 왜 그건 전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기자 집단 전체 혹은 무슨 뭐 국회의원 전체, 공무원 전체, 의사 누구도 그렇게 악마화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다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직군 전체를 악마화하는 건 아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가장 크게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정영근 씨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건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그 사람이 30년 전에 뭐 20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그것과 부합된 삶을 살지는 않았고 거의 무슨 공단 이사장 할 때는 또 굉장히 또 입장이 달라서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하고 입장이 같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원로로서 나는 당신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박민식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당한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다.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아봤지만 보수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 없애주는 것 이게 맞냐라는 게 본질이지만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을 동시에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법을 보면요. 이 대통령 사건만 특검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라든가 지금 대전지법에서 한창 재판하고 있는 통계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검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통계조작 같은 경우는 1심이니까 그것도 공소취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서도 제가 왕이 있는 사회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이 있는 사회에는 귀족도 있고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비도 있어요. 이런 특검법이 한번 선례가 생기잖아요. 대한민국 신분제 사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죄 지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특검법 만들어서 특검한테 보내서 재판 없애버립니다. 민주당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역시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 만들어서 재판 없애버립니다. 민주당원이 누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만들어서 재판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신분이 나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1등 시민으로 별도로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도 좋으냐? 이걸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파고들 수 있으면은 저는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상을 두고 뉴 이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보수층 내에서는 그렇게 과거의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 그대로 갖고 굳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영근 전 의원의 후원회장 논란은 오히려 정 전 의원 같은 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그게 저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도저히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윤어게인과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노선으로는 보수가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으니까 맡은 것 아니겠어요. 다만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 단위 선거 후원회장에 대해서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후보는 어디까지나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모두 다 동의해서 영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죠. 그런데 김영춘 전 의원은 본인이 2021년에 부산시장 나와서도 부산은 뭐 3기 암환자 도시다. 뭘 해도 안 되는 도시다. 이렇게 부산 시민들께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김영춘 전 의원의 그런 모든 과거 발언들에 다 동의해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셨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법안을 좀 더 정밀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특검 하면은 대통령 탄핵 사유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법안에 써 있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손을 안 대도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아, 임명하지 않으면 원래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천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게 추천 의뢰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 후보가 추천돼서 올라왔어요.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후보가 특검으로 임명되는 걸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손을 대면 탄핵 사유 된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요? 대한민국 최고령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최고령 변호사를 추천하면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특검 임명할 거 아닙니까? 바로 탄핵 사유 됩니다. 아니 이거는 청와대의 반응으로부터 이미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속도만 조절해서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시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재판을 받으면 유죄를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퇴임 후에라도 재판 받을 거면은 이런 법 만들지 마라. 나는 이런 법이 와도 거부하겠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말은 없다. 아니 작년 9월에는 재판 중지법 만들려고 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는. 그러면은 재판 중지는 필요 없고 그냥 내 재판을 없애달라. 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런 기류를 아니까 이런 법안을 선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하게 내버려 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법무부 장관 얘기 나왔는데 왜 정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하도록 지휘를 했는데 그게 부당한 거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게 일선 검사에게 내려가는 검찰 지휘 라인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검에게 넘겨서 이걸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열의 8, 9은 모른다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국민들 다 아세요. 대통령이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라는 법이 된다는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성준 의원의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입법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 있고 떳떳한 거면은 국민들께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훌륭한 법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공소 취소가 뭔지 10의 8, 9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발의해놓고 청와대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만 조절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앞서 김 기자님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도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문제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안은 4년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보기 좋으십니까? 도마도 할머님과 장애를 가진 희순의 부모 그리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문제, 도계공의 풋깎이 문제 이게 중요합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 줄 서서 발언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좋아 보십니까? 제가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시민들께 묻겠습니다. 어떤 정치가 부산 북갑이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그거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 북갑의 문제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부산 북갑의 약자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보수가 재건되는 건 보수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좌우 양날개로 날 때 위대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오른쪽 날개가 꺾여서 왼쪽 날개로 휘청휘청 돌아가고 있어요. 공소 취소 시도는 저는 계엄급의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공소 취소 시도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면 맨 앞장서서 거리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두고 저 부산 북구갑 지역에서 연고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 박민식, 전재수 그분들이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부산 북구갑이 엄청 발전했으면 다시 박민식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되겠죠? 맞아요. 혹은 전재수 후보가 밀어주는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 북구갑의 정서나 또 주민들의 평가는 적어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분들이 일을 엄청나게 잘해서 북구가 정말 발전 가능성을 모두 다 실현시켰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이 내려왔어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강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게 핸디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서울에서 왔는데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부터 다르더라. 여기 오자마자 우리를 예우해주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를 하고 있더라. 네. 우리가 20년 동안 겪어본 이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다르네? 그러면 한번 뽑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정치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자체로도 맞지만 선거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개소식은 서울에서 온 내빈들 위주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부산 북구 지역 시민들께서 참석하시고 주인공이 되신 행사인데 거기 오신 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네. 그러면은 저 일이 얼마나 많이 지역에 인조문이 났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개소식에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지 않고 지역분들 위주로 치르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지지자분들 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 그동안에 박민식, 전재수 두 국회의원이 20년 가까이 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개소식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뉴스거리가 돼서 네네. 정말 신선한 개소식이었다고 그 화제가 되고 우리 정치사의 하나의 사례로 남았을 겁니다. 네. 제가 모르잖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지역 시민들이 저렇게 스스로 주인공으로 느끼게끔 하는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다니는 경로당에 가서 한두 마디씩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입소문의 효과는 이 선거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6월 3일에 저 개소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또 괜히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정대표가 옆에 오빠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도 이게 내가 오빠라고 따라하길래 이랬다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도 뭐 사과 비슷하게 했으니까. 아니 사과해야죠. 이게 원래는 대표가 아니면 네. 아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정신없. 아유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시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 그랬죠. 그걸 그렇게 정신- 했어야 돼요. 괜히 내려와가지고 씨.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저분이 이제 정치한 지 2주 됐는데 네. 벌써부터 남 탓에 여념이 없고 저러면은 글쎄요 저게 지금 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요? 그리고 저 지역에도 아마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유권자가 있겠죠? 네. 저런 영상 돌면은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에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정 후보는 아직 국민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국민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정치를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렇게 당대표에 대해서 뒷담화하면 나중에 국회 가서 예산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에서 너무 안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난 게 없어요. 안 다루는 이유가 뭐겠어요? 허위 사실이니까 안 다루죠. 그러니까 레거시 화내지 미디어 말고. 레거시 미디어의 게이트 키핑을 너무 무시하는데 상황을 설명해 그 줘봐요. SNS 영상을 저도 봤는데 상황을 설명. 영상에 일단 자막부터 허위 자막이 입혀져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 모르는 척 그냥 진행한 것처럼 자막이 입혀져 있거든요. 그 넘어지신 거예요? 분은 언론사 카메라맨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의 스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영상은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목적으로 재가공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를 못했고 그 단상 바로 아래에 한동훈 대표 측의 공보를 담당하는 그 스텝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그 카메라맨과 부딪혔던 스텝이 괜찮다고 사인을 주니까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데 평론은 항상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평론의 임무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8살 난 여자애한테 오빠라고 한 그 영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면에서 찍은 걸 봤어요. 거기에 무슨 허위가 있죠? 반면에 지금 오늘 정민철 세커가 들고 온 그 영상은 자막부터가 허위가 입혀진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고 말씀하세요. 선거 국면에 안 끝났어요. 선거 국면에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론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인의 종교적 신념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그 일반 그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입만 열면 뭐 하나님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식적인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동의할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그러시지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성조기 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기 들고 그러면서 계엄이 하늘이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수고 정통이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개혁적인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 야당이 경부고속도로 지금은 뭐 반대하고 그리고 무슨 중화학공업 한다는 것 다 반대하고 댐 짓는 거 다 반대할 때 그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 지금 전 세계가 제일 그 찬탄하는 의료보험도 박정희 때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를 발전시켜온 분인데 지금 이른바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정통 보수가 그렇습니까? 옛날 박정희 이승만 얘기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 어떻게 정통 보수입니까? 이틀 동안 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박민식 후보는 그냥 윤호개인 총직결이었죠. 자유대학에서도 동원령을 내려서 내려갔고 그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 자유대학이 포스터를 올렸어요. 아, 그래요? 박민식 저 사무소에 총직결하라 근데 가서 몇 명 안 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다행인 건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흔들지 않아서 행진을 안 해서 그거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김민수 뭐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아까 장동혁 대표 뭐 연설하는 거 들으셨지만 눈 막 부라리면서 그런 정치적인 막 샤우팅을 하는 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기 그 지역에서 그 시장에서 토마토 팔고 있는 할머니, 그다음에 거기서 찰밥 할머니, 방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다운 증후군 딸을 둔 그런 어머니가 와서 그 북갑 시민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듣는 그런 장소, 그런 출정식과 이른바 서울에서 윤호개인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는 분들이 줄줄이 와서 윤호개인 외쳐대면서 뭐 윤호개인을 직접 외치지 않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 두 개의 그 개소식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북구 구민을 진짜 원하는 겁니까? 북구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 침 뱉고 떠나서 다 떨어지니까 다시 여기서 내가 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북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북구 주민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북구 주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어저께는요, 박민식 후보는 완전히 폭망했어요. 아니 AI에 무슨 과실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 뭐 AI의 골든 반도체가 타임이 잘 팔려요. 아니 반도체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료 같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AI의 인프라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예. 그건 미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예. 지금 화랑을 얻고 있는 건데 예. 그 골든타임이 3년에서 5년이라 그러더니 골든타임의 핵심에 있어야 될 사람 지금 부산 북갑에서 지금 이거 춤추면서 뛰고 있잖아요. 지금 보궐선거에.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예. AI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확립하려면은 예. 뭐 주 5일 48시간 초과 근무제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만큼은 예.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과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이 더 재밌어요. 과실이 없는데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그러면서 발끈하고 흥분해요. 둘 다 똑같지. 뭐 있어요? 원래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지사 후보 맞아요. 네,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대비가 됐어요. 네.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다 많이 왔잖아요. 왔죠. 그리고 예. 뭐 윤호개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 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세력 싸움. 근데 그게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네.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대조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언론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그냥 한동훈은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지금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왜 이러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출국 금지 요청을 그 한동훈 후보가 그 부산에서 집을 구할 때 그때 시작을 했어요. 출국금지를 지난번 1차 출국금지를. 그러고 나서 또 지금 한 달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한 달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한 달 더 연장을 하겠다? 이건 뭐 그냥 진짜 대놓고 한동훈 후보를 지금 특검 측에서 탄압하겠다라는 뜻에서 도와주는 거다? 아니 탄압이죠.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요. 그 사실 그 박민식 후보 측이 뭐 윤재관 위원장님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소식발을 뭐 얼마 안 갈 거다라고 하는데 박민식 후보 측이 계속 개소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라디오에 또 MBC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또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그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짧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혼자 즐겁잖아요. 일생일대의 저는 기분 좋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본인들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기사로 써주고 페이스북에 한 줄만 써도 기사가 되고 하는 거 이런 경험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기회는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순간순간을 저는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세상의 주목을 한껏 즐기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합리적 보수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지는 게 국민의힘 후보 찍으면은 장동혁 편을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끔찍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대구 시민들. 예. 어요. 근데 하 후보가 이 아이에게 약간 그 기자적 관점으로 기자를 했던 그 사건 기자를 했던 관점으로 보면 약간 기획의 냄새가 나요. 저 편지 자체가요? 네, 편지 자체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글이 굉장히 삐뚤빼뚤하면서 이렇게 그 크게 뭐 썼잖아요. 초등학생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전재수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뭣도 얘기하고 하면서 닮고 싶어요, 형. 이렇게 이른바 하정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왜 나는 전재수의 후임이야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형이라고 얘기하니까 형 아니라 아저씨야 라고 본인이 변명할 수 있고 본인의 장점을 해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저 초등학생이 거기다가 삐뚤빼뚤한 표현으로 거기다 글씨를 써서 다 표현을 했어. 그리고 거기다 대고서 본인이 형 아니고 아저씨야 라는 답을 해서 그 아까 이제 많이 아팠단가 그 힘들었나 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빠 논란에 대해서 그걸 또 그 여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 남학생이니까 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빠는 피해가면서 형이 아니라 아저씨라는 얘기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이걸 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저게 자충수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거 내용 자체가 좀 글쎄 초등학생이 저기다 저렇게 조금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여러 차례 예상을 말도 했었어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 이제 뭐 그 3등으로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왜냐면 현장에 가서 그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미용실 그런 데까지 옛날에 사회부 기자 현장 취재하듯이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도 선거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른바 대파 사건 나고 의정 갈등 나고 그다음에 뭐 이종섭 호주 대사 할 때 그때 보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민심이라는 거는 그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뼈저리게 인식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에 악수하려던 사람들이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북갑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고 그것이 그 하정우 후보 때문만도 아니고 박민식 후보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은 한동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졌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인지도에다가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자기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 뚜벅이처럼 선거 유세를 한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그 보수의 대표주자가 누구냐가 이제 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민식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마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 한동훈 후보를 제가 1년 동안 가까운 데서 관찰해 보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행동이 빨라요. 예. 그리고 빠르면 보통 실수할 수가 있는데 행동이 빠르면서도 정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황 판단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 선거의 본질, 선거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고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니까 그 힘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여기에 또 강력한 팬덤이 있어요. 아마 정치인 중에서 팬덤이 가장 강할 겁니다. 예. 당장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그 지도부를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오늘 같으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인 양향자 최고가 그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도부가 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네, 세종시인가요? 세종인가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앙선대위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개의 지자체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를 못 가는데 그러면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건 조금 더 근본적
저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약간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저랑 이런 부분은 상의도 없고 뭐 저한테 심지어 제가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저도 당내 분란이라는 것들 많이 만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좀 부득이하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뭐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예. 그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나온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예. 한쪽은 많이 튀고 다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승세가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너무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염증 그리고 보수층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응집되면서 그래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어떤 평이 좋은 호평만 계속 있었는데 사실 까르띠에 때문에 그게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밑에 있던 보좌관인 비서관들 4명이나 지금 그 기소가 됐든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증거 인멸 혐의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때려 부숴 망치로 때려 부숴서 그 컴퓨터를 때려 부숴서 거기 있는 자료는 포맷 일부는 필요한 거 빼내고 나머지는 다 때려 부숴서 그 뒷산에다가 저도 그 사무실 근처에 가봤거든요. 뒤에 산이 있어요. 그 뒤에 산에다가 뭐 묻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놀래서 그랬습니다. 놀래서 놀래서 그랬다고. 근데 이것도 보면요. 똑같잖아요, 지금.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임명한 사람들 교수라는 분들은 누군지도 전혀 모르겠어. 경제 전문가. 네, 뭐 경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뭐 그러시겠죠. 뭐 그냥 부동산 전문가, 경제 뭐 하는 분 뭐 이러는데 죄송하지만 좀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정치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대표한테 이거 이러이러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냥 거수기로 앉혀놓은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 앉혀놨는데 최고위원들 중에서 우재준 의원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양양자 의원은 최고위원은 지금 선거하러 다니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대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으면 뭔가 좀 선대위를 그럴듯한 사람들로 꾸려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해볼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 그냥 원맨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올라가다가 특검 때문에 공소 취소 특검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거기다가 무슨 부동산 문제니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무슨 뭐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장 소장이 저도 걱정이에요. 당장 눈앞에 삼성하고 SK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삼성 노조의 갈등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 많이 나와서 어차피 법인세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 배당을 하고 또 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풍선을 띄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외국 언론에서 정책 수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주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 수습을 한 거예요. 개인 의견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책 실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초과 이익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하면 초과 세수. 세수라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세수라는 건 초과 이익이 나왔으니까 세수가 그만큼 거쳐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잘 올라가지만 한때 푹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 그럼 배당금 받은 사람한테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석유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선거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과잉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나올 거예요. 대통령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의미한 거니까 가짜 뉴스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짜 뉴스는 아니죠. 과장일 수는 있어도. 그래요? 근데 과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과자에 붙여서 지금 이윤이냐 세수냐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말에 훨씬 더 많이 꽂혀요. 정부가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대통령에게는 초과 세수. 그러면 세제를 바꿔서 덜 걷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맞지. 그 거래 비용 발생하는 것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걷었다가 주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초과 이윤에 초과 세수는 가로 열고 국민 배당으로 간다는 얘기는 특정 기업이 이윤을 너무 많이 얻으니까 요거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이 기본이 되는 논리 구조가 없어요.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이념적이니까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네. 그래요. 예. 큰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추세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계속 2강이 언제 되느냐, 빨리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2강 그 일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그 무소속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국민의힘 그 대변인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국민의힘 이름을 집어넣느냐, 이거 완전히 왜곡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무소속 한동훈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자 단일화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한동훈으로 해야 된다가 훨씬 많아요. 박민식보다 그게 높더라고요. 같은 조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면 그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선거운동을 통해서 보수 진영이 한동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제. 무너지고 누가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누구를 찍으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아주 재미있는 더 분명히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양강구도와 그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제 박민식 후보의 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대응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나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응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메시지 솔직하게 그냥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20대 때 정말 철없고 혈기왕성하고 뭘 잘 모를 때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 성실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자꾸 공격하기가 민망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무슨 5.18을 왜 갖다 대요? 뭐 5.18을 갖다 대니까 뭐 마치 무슨 이거는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5.18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과 대신 싸운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뭐 당시에 비서실장이 뭐 나타나서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주도했었고, 이것도 완전히 잘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야, 뒤늦게 저 사람 커버 치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혈기왕성하고 철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선거 때 고개 들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입만 열면 내란이잖아요. 내란과 윤석열만 내세우면 무조건 다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어요. 근데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매일 무슨 내란, 니네 당 해산시킬 거, 위원장당 해산시킬 거, 당대표 나가서 계속 그러고 앉아 계시더라고. 내란 정당이 어디 말이야, 윤석열이 잔당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들 듣기 지겨워요. 그리고 야, 그럼 뭐 니네는 뭘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웃긴 거는 좀 이상한 거는 대통령 지지도는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게 뭐랄까 격차가 줄고 있는 거는, 그걸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민주당이 대신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공천 취소 특검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격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는 야, 그대로 놔뒀더니 이제 특검 임명해서 대통령의 재판 다 없애려고 그런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감 같은 게 막 쌓여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박상영 검사 징계 사유 보세요. 김밥
무슨 떡 거기 무슨 거기 무슨 뭐 있습니까? 연어 회덮밥 연어 있습니까? 술파티는 빠졌다.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그리고 뭐 모여서 세미나 했다며요. 그 세미나에서 그 진술을 어떻게 할지 세미나 시켰다면서요. 그런 거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동안에 1년 넘게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랬더니 어떤 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삼계탕도 시켜줬다.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국민들이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게 국민 배당제니 뭐니 이런 얘기들까지 겹쳐지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분노감 같은 것들이 야 이거 뭐 잘한다고 했더니 말이야 아니, 너무 교만하네.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네. 이런 분노감이 그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차라리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발언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유권자들의 냉소 그다음에 비난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지금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단일화하면은 우리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이 정도 되면 정말 이거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인가?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냉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단일화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일화를 강조할 때 한동훈 중심으로 단일화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선이든 해갖고 이거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3자 구도는 매우 불리하다. 아마 그거를 국민의힘의 부산의 다수의 의원들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시장 후보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는데 이 사람들 중앙에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힘 빠지는 거는 그것이 당의 손해가 되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도당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도당 아니면 파당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조사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잘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소속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어요.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미 한동훈이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 때문에 그 지지가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 내지는 그냥 뇌피셜에 불과하다라고 예. 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뚜렷하게 양강 구도가 확실히 고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자 구도에서는 한동훈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예.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선배님은 저는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의 그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피해받은 거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그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걸 갖고서 무슨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 몇십 년을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정통보수가 하는 짓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해 많이 받고 억울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로 해서 그 이른바 그 강성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오세훈 시장과 결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이거 고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다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씨처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리고 당을 만들고 출마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 질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돼서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을 또 사면 복권시켜줘서 그 같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출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정당 문화를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괴물 같은 제도를 그것도 무슨 그 심상정 의원과 합의를 하면서 그런 거 뒤통수 친 거잖아요. 지금 재미있는 거는 지금 장도혁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장도혁 대표 때문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민주당이 지금 똥벌을 너무 차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게 공소 취소 특검 만들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5개의 혐의를 다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구태타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박상용 검사를 그 날려버리는데 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징계 청구.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면서 여기저기 다니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광한 최고는 본인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자인가요? 자기가 적어도 전직 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과 출당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지명직 최고위원 해봤지만 그럴 권력 없거든요. 없나요? 전체 최고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느니 말겠다느니 라는 식의 얘기를 그렇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찌 보면은 지금 윤호개인 세력들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은 아마 역사의 뒷무대로 쫓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쫓겨나가는 무리에 가장 선두에 서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되는 분이 뭐 앉아서 뭐 누구를 복당시키네 마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너무 웃겨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조광한 저 최고위원이 이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저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뭐 어디에 나와서 만약에 한동훈이 포기를 하면 그러면 복당 정도는 뭐 고려해보겠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본인에 대한 아무런 소명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마치 무슨 계엄군 진주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화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했는데 가처분 냈더니 바로 연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 징계조차도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돼야 되지만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국민의힘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는 걸 명백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록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게 만약에 냈을 경우는 받아들여질 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명을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무소속 출마했는데 네가 앞서가고 있지만 박민식에게 양보하면 그럼 복당 검토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